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내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파격이지만 통합과 전문성에도 무게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여성이자 비회시 출신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지명됐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에는 고졸 신화의 주인공인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고,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경제 멘토였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개혁 추진과 동시에 안정성도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발사로 청와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했습니다.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을 감찰하고 있는 검찰은 다음 주 중에 당사자들을 불러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공석이 된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의 후임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절기상 수만인 오늘 맑고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해수욕장마다 사람들이 몰리지만 아직 개장 전이라는 이유로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주요 인선이 오늘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파격 발탁 인사는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수장으로는 첫 여성이고 정통 외교관 출신이 아닌 국제기구 출신입니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도 뜻밖의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경제 멘토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대통령의 사람이냐보다는 전문성을 생각했다. 이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런 깜짝 인사도 있었지만 경제부처와 검찰 쪽은 조직 안정을 먼저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청와대 외교안보 TF를 이끌어와 요직 등용이 예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도 배석한 바 있습니다. 첫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온 처음으로 외교부 여성국장을 역임했고 유엔에서 근무해온 국제기구 다자외교 전문가입니다. 4년여 만에 부활한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장하성 신임 실장은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관료로 박근혜 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사실상 장차관이 모두 공석 상태인 법무부 차관에는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봉욱 서울 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임명 직후에 안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고 남북관계는 대화 채널 복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그 사드 배치 결정은 배치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그 결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되 사드 배치 문제만큼은 외교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 내 거물인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을 만나 사드 비용은 미국이 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 실장은 남북관계야말로 우리가 주도해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군 연락통신망부터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연관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인사의 하이라이트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첫 여성 외교수장이라는 점도 물론 그렇지만 순혈주의가 워낙에 강한 외교부의 비외시 출신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인연이 깊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첫 직업은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였습니다. 외교부에 합류한 건 그로부터 약 20년 뒤인 강 후보자가 43살이었던 1998년. 외교부에 외무고시가 아닌 국제전문가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강 후보자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 시절 외교부 국장을 거쳐서 유엔에서 사무차장보 등을 지냈고 현재까지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로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 외교 전문가입니다.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민감한 외교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유엔에서도 시리아를 비롯한 분쟁 지역의 난민 문제 등 인도적 지원 분야에 주력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여성으로는 최초이고 비외무고시 출신으로는 윤영관 장관 이후 두 번째가 됩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강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장녀가 이중국적이고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외교안보 라인 인선 의미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어떻게 큰 줄기가 짜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안보 라인 인선은 한마디로 북핵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외교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신설이 됐었죠. 그래서 김장수, 김관진 실장으로 이어지면서 주로 군 출신들이 많이 맡아왔는데 바로 이 자리에 군이 아니라 외교 전문가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군의 시각보다는 외교의 시각에 무게가 더 쏠릴 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정부 때는 유난히 군 출신, 검사 출신 뭐 많이 있었죠. 특히나 안보 라인의 군 출신이 워낙에 많이 포진을 하다 보니까 이 안보 라인이 너무 강경 일본도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죠. 그런 지적들이 끊이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실장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확고한 안보 정신은 당연하겠지만 또 하나 외교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안보라는 개념이 더 확장적이고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언급했는데 이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은 안보실 등을 통해서 외교안보의 중요한 정책 방향 등을 직접 챙기고 외교부나 통일부에서는 그 정책 방향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행하는 쪽에 무게를 둘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경쟁 후보들은 자,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동맹을 오늘 유난히 강조를 했더군요. 인선자들 대부분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북핵 문제 등의 해법을 중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오늘 인선되자마자 첫 마디로 꺼낸 게 바로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굳건한 동맹관계에 기초한 한미 간의 공조체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하고 이제 인선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그 외교안보 라인에 이른바 자주파 그리고 동맹파, 뭐 힘겨루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균형파하고 또 균형 외교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그 자주파들 사이가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두 사이에 건강한 긴장 관계라기보다는 좀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흘렸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그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고요.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미국보다는 북한에 먼저 가겠다 또는 미국에도 노라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명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맥락이나 진위와는 상관없이 그런 발언들로 알려지면서 반대 진영에서는 한미동맹 관계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을 계속 해왔는데 바로 이번 인선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여러 번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NSC 상임위원회도 소집이 됐었죠. 자, 정치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자,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장하성, 김상조 교수를 발탁한 걸로 볼 때 경제팀 인선의 방점 분명히 개혁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방통행은 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로 꼽힙니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와 청와대 정책컨트롤타워의 수장을 모두 재벌 개혁론자로 임명해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겁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반면 경제부총리에는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 출신을 임명해 안정을 꾀했습니다. 유능한 경제 관료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매번 중용된 실무형 관료입니다. 총선용 복지 공약을 실행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지적했다가 정치권과 마찰을 일으켰을 정도로 튼튼한 재정 확보를 중시합니다. 한편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보수 성향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를 임명하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자, 경제팀의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인데 경제팀 면면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계천 판잣집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부터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경제 멘토를 했던 장하성 실장,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김광두 부의장, 각각 어떤 사람인지 박영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주경야독의 대명사로 꼽힙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 다닌 끝에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청계천 판잣집의 소년 가장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서 누구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에 지분을 인수하는 등 사회 참여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캠프와 경쟁했던 안철수 캠프에서 국민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장하성 신임실장뿐 아니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가정교사라고까지 불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총괄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오늘은 검찰 인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검찰의 후속 인사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라는 파격 카드가 나온 다음이어서 더 주목이 됐죠. 일단은 검찰 조직의 안정을 고려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자리에는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차관은 충북 증평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기획조정부장을 지냈습니다. 이 신임 차관은 법무부 장관 인서 때까지 장관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검찰 조직의 넘버 2로 꼽히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봉욱 서울 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봉욱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검찰 개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검찰 내 안정을 우선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영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사법개혁의 그림을 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전 정부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검찰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이렇게 잇따라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검찰 취재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자, 오늘 검찰 인사 발표 때는 유난히 안정이란 말을 많이 했죠. 예, 지금 검찰 조직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한 게 사실입니다. 예.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이어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면서 이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오늘 인사를 통해서는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을 강조를 한 건데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지명 전까지 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으로 임명이 된 이금노, 봉욱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관심인데 먼저 이금노 차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2015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이 자리는 대검을 비롯해서 전국 검찰의 이 살림꾼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 등 이 검찰 조직 개편에서 예.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금노 차관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법제사법위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국회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예. 이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회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금노 차관 경우에 작년에 그 진경준 사건 특임 검사를 맡았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서 대형 예. 법조 사건들이 계속해서 줄을 잇지 않았습니까? 그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바로 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입니다. 예. 당시에도 이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선제적으로 수사팀을 꾸려야 했고 또 이때 특임 검사를 지명된 게 바로 이 이금노 신임 차관입니다. 예. 결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찰 의지를 보여준 인사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금노 신임 차관은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손발을 맞춘 사이이기도 합니다. 예. 자, 대검 차장 검사는 이제 총장 다음, 그래서 넘버 2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 내에서는 차관보다는 대검 차장 인사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봉욱 차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봉욱 신임 차장은 검찰 주요 보직을 분야에 상관없이 두루 거친 검사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파견도 2년간 다녀왔고요. 특수, 공안, 기획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요직을 거쳤습니다. 일례로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검사들이 한 번 파견을 가도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1, 2년씩 근무를 하는데 이 봉욱 신임 차장은 대검에서 5년, 법무부에서 3년 연속 근무를 하는 등 대표적인 엘리트 검사로 꼽힙니다. 특히 참여정부 때인 2006년과 2007년에는 이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혁신기획과장 등을 거치게 됐습니다. 예, 요직을 많이 거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도 났는데 오늘 보면 김형현 신임 비서관인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제도 개혁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오늘 청와대도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대법원 산하 이 법원 행정처가 법원 내 판사들의 인권법 학회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파문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건 초기에 법원 이 내부망에 대법원장께 진상조사를 청원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글을 올렸던 현직 판사가 바로 이 김형현 신임 비서관입니다. 김 신임 비서관은 해당 학회의 간사도 맡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이 법원의 관료화, 또 법관 독립성 훼손 논란 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 이 사법개혁의 틀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청와대가 계속해서 지금 보면 직접 검찰 인사를 하면서 이게 이례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법무부 차관하고 대검 차장이 임명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게 될까요? 예,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나 또 대검 차장, 또 오늘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검찰국장 인사들을 한 건데요. 이 자리들은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검찰의 요직이기 때문에 지금 대검찰청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청와대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피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까지 지명이 되면은 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법무부에서 조율을 거쳐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자, 검찰 출입하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반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서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만찬 참석자들이 제출한 경위서를 이번 주말 동안 검토했습니다. 경위서에는 만찬이 이뤄진 배경과 문제의 돈봉투가 오고 간 경위, 그리고 해당 자금의 출처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돈의 출처와 성격입니다. 경위서에 적어낸 출처가 적절한지, 또 기존 주장대로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이라면 경비 처리 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중 누가 먼저 자리를 주선했는지도 눈여겨볼 조사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돈봉투 만찬의 성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반은 쟁점 위주로 경위서를 비교 분석하며 조만간 있을 대면 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김영란법 등 현행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감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이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죠. 자, 이 감찰 진행 상황을 청와대가 직접 챙길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몇 사람을 징계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문제까지 확 뜯어 고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서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더 나아가 감찰 중간 상황과 결과까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청와대는 돈봉투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일선 부처의 감찰 진행 상황까지 직접 챙기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검찰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투명한 특수활동비와 법무부의 검찰 수사 관여 등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정권 초기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직접 감찰을 챙기면서 반복돼 왔던 법무부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돈봉투 감찰 업무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신설됐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죠. 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59분쯤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비행거리 약 500여 킬로미터, 고도 560km로 지난 2월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를 쓰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쏠 수 있어 기동성과 은폐 능력이 강화된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8번째이며 지난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두 번째 발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정호영 국가안보실장은 즉시 대통령께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즉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사일이 발사된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6시에 열렸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실험 중이며 미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 대화 재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북한이 군사도발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법정에 섭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화요일인 모레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지 53일 만입니다.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의 경비 속에 호송차를 타고 이동한 뒤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을 통해 법정에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구속된 상태지만 본인이 원하면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은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법정에선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인 40년지기 최순실 씨가 나란히 앉게 됩니다. 재판은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으로 시작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불리며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직접 답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18개의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 절차가 이어지고 뒤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은 목요일에 다시 열리고 역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목포 신안과 진도 앞바다에선 휴일인 오늘도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선체 수색에선 접근이 쉽지 않았던 4층 뒷부분에 들어가기 위해 천장을 추가로 절단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합니다. 미수습자 수색 작업은 현재 세월호 3층과 4층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허다윤 양의 치아 등 사람뼈 50점을 발견한 3층 오른쪽의 에스컬레이터 부근과 13일 조은화 양 추정 유해를 찾은 4층 뒤쪽의 객실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4층 뒷부분 수색을 위해 천장을 추가로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일 5층을 모두 잘라냈지만 아직 접근이 쉽지 않은 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뼈 한 점이 나온 진도 앞바다의 수중 수색도 계속됐습니다. 잠수사들은 해저면 유실 방지용 펜스 테두리 주변을 2인 1개조로 직접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정유라 사태 이후 대학 학사 관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엔 사립대 지방 캠퍼스의 한 교수가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학 선배의 자녀를 위해 교수가 1:1 수업을 하고 높은 학점까지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학교 측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지금 특혜 성적 조작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범죄자는 교수직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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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 학교 곳곳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사립대 지방 캠퍼스에서 체육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최모 교수가 지난해 2학기 전공 수업에서 출석도 하지 않은 대학 선배의 아들에게 A+ 학점을 줬다는 겁니다. 교수는 해당 학생이 수강을 철회하면 자신의 수업이 폐강될 위기여서 학생 일정에 맞춰 따로 1:1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그리고 과제를 제출을 충분히 했고 금요일날 수업을 못했지만 4학년 학생이라 제가 화요일날 수업을 진행을 해줬어요. 그러나 학교 측은 총장 승인 없이 반을 나눈 건 학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학사 운영을 부실하게 한 거죠. 그게 키포인트고요. 그 안에 성적 부여, 불합리도 있고요. 이미 분반도 있는 거고 성적 시험 감독 불성실도 있는 거고. 학생들은 다른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꽤 많은 학생들이 많이 맞았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절기 소만답게 오늘 낮의 경주는 32.7도까지 올랐습니다. 곳곳에 30도가 넘는 때이른 여름 날씨를 보이자 서둘러 바다를 찾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해수욕장에 벌써 인파가 몰리면 개장 전이라도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놀이하다가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제트스키가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수영 실력을 뽐내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벌써 여름입니다. 이곳 해운대를 비롯해 송도와 송정 등 주요 해수욕장은 다음 달 개장이지만 최근 부쩍 늘어난 물놀이객들로 비상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고 백사장 옆 응급의료시설 역시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해경, 소방당국의 안전 대비가 날씨보단 미리 정해놓은 개장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물에 빠지거나 수상 레저기구를 타다 사고가 나도 초동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해운대와 경남 창원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중학생과 주부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전면 통제를 하기에는 인력도 없고 한 지점에 계속 24시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일부 해수욕장이 수상구조대 운영 기간을 일주일 앞당기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5월과 9월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해수욕장은 개장 전 안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인상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19만 5천 원인 상병 월급을 내년에 25만 9천 원으로 6만 4천 원가량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수출용 면세 담배와 외국산 저가 담배 94만 가, 31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와 유흥가 등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KTNG 직원까지 포함된 이들 일당은 면세 담배와 저가형 담배를 화장품 등으로 속여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가운데 지난해 기업들의 구조조정 여파로 30대 실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못한 채 1년 이상 실직 상태인 30대가 7만 8천 명으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벤츠와 BMW의 국내 판매량이 4만 3천여 대를 기록해 일본 내 판매량보다 6천 대나 앞섰습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이 배출 가스량 조작 문제로 판매 금지되자 벤츠와 BMW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절한 가수 김광석의 노래는 여전히 많이들 즐겨 듣죠. 김광석의 고향인 대구에서는요, 얼마 전부터 김광석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살아생전의 김광석을 추억할 수 있다는데요. 윤재열 기자가 타봤습니다. 김광석이 늘 하던 인사인 안녕하실 테죠, 제가 김광석입니다 라고 적힌 버스 안쪽엔 16석으로 개조한 좌석과 DJ 부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8살 꼬마가 2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부르며 1시간 동안의 김광석 버스 여정이 시작됩니다. 김광석이 태어나고 자란 대구의 풍광이 찻장 밖을 스치는 동안 DJ는 그의 음악과 삶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녀가 첫사랑을 뜻한다라고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엄마, 어머니 그렇게 또 그녀를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탑승객들은 때론 듣고 때론 따라 부르며 김광석과 관련한 저마다의 추억을 꺼냅니다. 옛날에 아빠가 약주 드시면 손에 빵이나 치킨 같은 거 한 봉지 사들고 오셔서 이제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종착지인 김광석 거리에 다다르자 버스킹 밴드가 깜짝 공연을 펼칩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창밖의 노래가 버스 안으로 전달되자 버스는 금세 콘서트장으로 바뀝니다. 여운이 남은 탑승객들은 김광석 거리를 걸으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며 대구를 둘러보는 색다른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에 출발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선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마라톤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든 마라토너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도전에 나선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남자들은 다양한 응원 도구를 흔들고 여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립니다. 21km 구간을 달리는 국내 유일의 여성 하프 마라톤엔 올해 5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참가 신청이 일찌감치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는 이 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승인을 받아 국제대회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가자들이 달리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마라토너도 있지만 친구와 함께 달리며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들만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여성들의 위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우리 여성들만이 해냈다 이런 성취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깜깜한 산길을 불빛 하나에 의지해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 쉬어갈 땐 간단한 먹거리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100km의 코스를 완주하는데 대부분 1박 2일이 걸리지만 12시간 만에 결승선에 들어오는 철인도 있습니다. 달리는 즐거움은 기본이고 함께하는 재미 그리고 색다른 도전까지 마라톤 문화가 다채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JTBC 유광준입니다. 삼성의 이승엽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에서 최초로 통산 450번째 홈런을 때렸습니다. 이 대기록이 나온 삼성과 한화 경기에선 벤치 클리어링으로 선발 투수가 동시에 퇴장당하는 불명예 기록도 나왔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한화 김태균이 3회 몸에 맞는 공으로 75경기 연속 출루 신기록을 세웠지만 삼성 윤성환과 말싸움을 합니다. 이 신경전으로 양팀 선수들은 한 차례 대치했는데 삼성 윤성환이 다음 타자인 한화 로사리오를 마치자 그라운드는 싸움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양팀 선발 투수 윤성환과 비아뉴에바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퇴장당한 뒤에야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되던 승부는 7회 삼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삼성은 이승엽의 홈런을 포함해 5점을 뽑아냈고 하나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국내 프로야구 통산 450호 홈런, 이승엽의 대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통상 홈런 2위인 은퇴한 양준혁과는 99개, 현역인 NC 이호준과는 120개나 차이가 납니다. 이승엽은 한일 통산 홈런 개수도 609개로 늘었습니다. 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보여줄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프로 23년 차 선수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이승엽의 야구 역사 바꿔쓰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혜미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은발의 이유입니다. 예. 네, 오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얘기입니다. 오늘 강 후보자의 아주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후보자의 은발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일부 네티즌들은 이렇게 IMF 첫 여성 총재인 라가르드 총재와 비교를 하면서 분위기가 참 많이 닮았다고 하면서 이후 강 후보자의 활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비슷한데 라가르드 총재는 훨씬 더 하얀 머리고 조금 차이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강 후보자는요 유엔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머리 염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외교부 있을 때는 염색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염색을 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 검은 머리였는지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과거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본 모습을 뭔가로 가리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선 머리 색깔에 대해서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 근무 이전에 그러니까 외교부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98년에요. 그 외교부 국제 전문가로 특별 채용이 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 3년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 일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옆에 이 사람이 강경화 후보자인가요? 예, 그렇죠. 머리 색깔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 전 대통령이요. 내 말이 그를 통해서 통역이 되면 아주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영어는 외교부 장관 중에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런데 외교부 검찰하면 그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주의가 강한 집단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고시 출신인데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데 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외교부 잘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강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교 관계자들은 굉장히 강 후보자가 온화하면서도 강단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예. 유연하게 소통을 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 평가들을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예. 네. 뭐 임명이 되면 좀 두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대통령의 연차 휴가입니다. 예.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브리핑을 먼저 들어보시죠. 네, 확인을 해보니 대통령의 그 휴가가 연간 약 21일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중에 하루를 정식으로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예. 네, 오늘 문 대통령은 예. 그 김정숙 여사랑 함께 경남 양산에 있는 자택으로 내려갔는데요. 예. 일단 오늘로써 청와대 4실장, 실장 인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리고 하루 뒤인 23일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그 추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루를 이제 연차를 써서 양산에서 내일까지 좀 쉬겠다 이렇게 예. 알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당연히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네. 휴가를 쓰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근데 연차 휴가 이런 말은 사실 들어보질 못해서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에 아주 일주일의 짧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예. 대신 이제 공식 일정이 없는 날 관저에 머무는 비공식적인 휴가는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매일 일정을 공개하다 보니까 이 연차 휴가라는 개념이 나오게 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휴가, 그러니까 네. 연차 휴가 하루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좀 생소하다 보니까 반응들도 좀 엇갈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이 대통령의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 뭐 저희가 댓글을 몇 개 뽑아왔는데요. 대통령이 연차를 쓰시니까 나도 좀 쓸까 하는 예. 댓글부터 이제 가장 용기가 필요하다는 월요일 연차를 대통령이 쓴 것이 놀랍다 이런 예.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한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통령의 휴가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정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요. 이런 대통령의 휴가에는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그런 청와대 메시지가 있다면서 예. 비서실장도 되도록 토요일에는 회의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예. 했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당시의 공약이 노동시간 단축이었기 때문에 네. 솔선수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휴가를 정식으로 안 내고 뭐 공식 일정을 뭐 없는 가운데 그냥 쉬는 일도 사실 종종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는 공식 일정이 아니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모르는 일이 많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쉬어도 네. 쉬는지 일을 하는지 모른다. 네네. 예. 핵심 참모들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쉬는 날도 알리면서 투명하게 일정을 공개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예. 자,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더우셨을 텐데요. 내일도 전국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9도, 광주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이후 기온이 다시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